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학교 나왔니? 했는데 이제 맞다 그래. 아 요새 많이 그런다. 제 1학년 담임이었다. 그래서 밝혀졌어요, 현실가? 그냥 제 대학 동기라고만. 그 친구는 모를 거예요. 가서 말하면 어떡해요? 그럴까봐 이제 별로 안 친한 대학 동기란다. 그래도 말할 것 같은데 약간. 쌤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안 한다면서. 다행이죠. 휴, 아무튼 뭐 그런 살다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살 때 너무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돌고 돌아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울 걸, 좀 그걸 후회했어요. 앞서 많이 울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나갈 독서 이론은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저희가 항상 이론 짧게 보고 지문 보잖아요. 오늘 나갈 독서 이론은 여러분들 독서 지문에 있는 보기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풀면 좋은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근데 뭐 카메라 켜져 있어서 사실 완벽히 솔직히 말하긴 그렇지만 좀 쓸데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다 보시면은 저렇게 보기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문제풀이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탑재되어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이 이론의 내용들을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시면은 분명히 보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이론은 좀 짧게 진행을 하고 뒤에 있는 지문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들 독서의 보기 지문과 독서의 보기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문학의 보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 여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송해요. 지난주에 뭐 어디 가셨나요? 말 그랬잖아요. 여러분 발문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독서의 보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문학 문제의 보기 문제 어떻게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위 작품을 해석한 것이 맞는 내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지난 문학 시간에 강조드렸던 건 자 그래서 문학의 해석은 보기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부터 읽고 그렇죠. 지문과 문제를 푸는 거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독서에서는요. 독서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다 알고 당연한 얘기예요. 독서에서 보기부터 읽으시는 분 있나요? 약간 있어도 이 분위기에서 말을 못하겠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해당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독서의 이 보기라는 것은 본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할 자료지 이 보기가 독서 지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어떤 기초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밑에 있는 뭐 해야 할 태도, 하지 말아야 할 태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형을 대한 두 가지 또 여러분 독서의 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의 보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뭐다? 보기부터 먼저 읽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실제로 있어요. 저 어차피 이 지문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보기 읽고 몇 문제 풀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행위들이 그래 까놓고 말할게 카메라 있어서 좀 그렇지만 좀 뭐 그냥 3, 4등급 받아도 되는데요. 뭐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렇게 몇 문제 틀려도 뭐 문학에서 맞추면 되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등급이 저 1, 2등급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는 1, 2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내가 만약에 문학, 국어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신다면 보기만 읽고 문제 푸는 거 이거 지금부터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해도 문제 맞던데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어떤 통계 심리적인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겠다 보기만 읽고 풀자 해서 맞은 문제만 기억이 나서 그래요. 틀린 문제는 기억이 나겠어요? 어차피 틀릴 거였으니까 기억 안 나겠지. 그래서 여러분 뭐 물론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독서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냥 보기만 보고 문제 풀자 이러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오를 점수도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 독서 지문에서 보기는 해석해야 할 자료지 먼저 읽고 그렇죠. 그걸로 푸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읽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해야 할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서를 다룬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문학 독서의 보기는 뭐라고요? 지문을 읽고 해석해야 할 자료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문을 분석하고 그
그 지문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 관련된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순서죠. 보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기준을 만든 다음에 보기를 해석한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뒤에 두 가지 태도도 여러분 뭐 또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은근히 3번 같은 태도가 여러분들 아셔야 할 거 이거 굉장히 좀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 잘 모르겠어. 정답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보기에 A라는 키워드 나왔고 원래 3번에 A라는 키워드 있으니까 정답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는 뭐다? 해석해야 할 자료지 사실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들면은 그래 키워드 기억나는 걸로 찍어야지. 근데 보기에 이런 키워드 나왔다고 이게 정답이겠네 하는 관념을 버리세요. 뭐라고요? 보기는 해석해야 할 자료지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또 당연한 얘기죠. 마지막 얘기는 뭐겠어요? 보기를 지금처럼 정밀 분석하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보기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해야 할 것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거 간략히 봤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만든 겁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지문을 읽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보기를 분석하고 지문을 보기에 적용하라. 그래서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요건 알아두시면 좋은 상황이 있어. 잘 봐요. 자, 이제 보기 문제 1, 2, 3, 4, 5 선택지를 판별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에서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유형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것도 약간 현실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문제 풀 때 이 내용은 과잉이군 X 하고 푸시는 분 있나요? 사실 없어. 그냥 이상한데 하고 X 치실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 잘 읽고 본문 잘 이해됐는데 자꾸 보기에서 이상한 거에서 틀린다 한다면은 내가 쓴 오답, 내가 쓴 틀린 선지가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못 발견하는구나 정도로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리해서 말하면 어때? 보기 문제가 자꾸 틀려. 이해했는데도 자꾸 틀려. 그러면 역으로 이 중에 하나로 틀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자꾸 못 고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셔도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4가지 유형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77페이지 두 번째 내용이에요. 77페이지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보기 문제에서 보기가 있는 문제에서 틀린 선지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때요? 1번 내용 볼게요. 과잉 해석이란 뭔가? 보기 내용을 지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고 지문에 없는 의미를 지문에 나오지 않는 의미를 더한다. 여러분 이거 어떨 때 주로 발휘되겠어요?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풀 때 발휘됩니다. 혹시 있지 않아요? 나 생물 1등급 생물 지문 아니고 보기만 읽고 푼다. 실제로 이번 세븐데이즈에 생물 지문 그렇게 푸신 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그 학생이 이 영상 안 보겠지? 학생이 자기가 생물 1등급이에요. 글 제대로 안 읽고 그냥 풀었어요. 3개 틀렸어.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과잉 해석이라는 그렇죠. 보기 지문에 틀린 선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기에 없는 내용으로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답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배경지식 써서 글에 근거하지 않고 배경지식 써서 문제를 풀 때 나 생물 배웠는데 이거 맞는데 하고 글과 상관없이 동그라미 칠 때 요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잉 해석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여러분 틀린 선지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여러분들 이 시험 보고 혹시 분석 열심히 하신 분 있다면은 이거 왜 틀렸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야? 거기가 어디가 틀렸다기보다 이게 없는 내용이라서 잘못된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문제 풀 때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누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때? 없는 내용 혹시 고르는 건가? 요렇게 접근하셨을 때 좀 답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없는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잉 해석 잘 알아두시고요. 뭐 개념 모형이나 논리 브리칭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본문을 읽었는데 보기의 내용과 다르다.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틀린 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입장외고 여러분 이것도 한 번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렇죠. 제가 계속 독서에서 좀 강조하는 어떤 개념 제시 유형이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A, B 독서를 읽었는데 개념이 이렇게 정도인데 A가 먼저 제시되는 개념이고 이 A가 있어야만 B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때? 보기 문제 뭐 1번 선지에 A도 나오고 B도 나왔어요. 그럼 어때? A 나오고 B 나왔으니까 정답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까지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만 정답을 고르시지 말고 이게 혹시 정반대의 방향은 아닐까? 평가의 방향이 역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가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키워드로 정답 뽑는 연습 하시지 말고 이런 어떤 정보의 관계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이런 입장 왜곡으로 만들어진 틀린 선지를 잘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푸는 사람 없어요. 보기 문제 읽고 3번 선지는 개념 오용이구만 하고 정답 쓰는 사람 없어요. 네, 거꾸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 문제를 좀 틀리고 이상하게 비슷하게 틀리는 것 같다. 그럼 내가 혹시 이 유형 중에 무언가를 발견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유익한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고 하나의 내용만 더 할게요. 사실 이거 진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봐요. 이 위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방금 본 위의 내용이었는데 지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기 읽고 이 보기는 논리 대응형이구만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다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의 보기가 출제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거예요. 법지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어때? 누가 범죄에 관한 글 쭉 써준 다음에 보기에 뭐 나와요? 철수가 도둑질을 했다. 얘는 무슨 범죄인가? 그렇죠. 실제 사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개념 적용형 보기. 여러분이 요거는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두 번째 보기부터는 간혹 출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여러분은 본문에 예를 들어서 본문 지문에 A라는 기법이 소개되었어. 근데 댓글 보기에는 이 기법과 비슷한 B 기법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기를 어떻게 접근해야겠어요? 자연스럽게 왜 본문에서 A 기법을 알려줬는데 보기에서 B 기법을 알려줬지?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서 보기를 읽으시면 편해질 수가 있죠. 오케이 나름 쓸모 있는 걸. 그 마지막 입장 방향형.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기는 입장 방향이고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인문 철학 지문에서 진짜 많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때요? 본문에는 뭐 데카르트가 어쩌고저쩌니 나와요. 근데 보기에 누구 나와? 보기에 갑자기 베이컨이 나오는 겁니다. 베이컨을 먹는 건가요? 아니 학자 이름이에요. 그럼 어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데카르트 입장에서 베이컨을 까거나 혹은 베이컨이 데카르트를 옹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인문 철학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기 유형이고요. 뭘 하면 좋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어디에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으냐? 지문, 즉 본문의 입장에 몰입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데카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베이컨의 보기를 읽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 새끼 날 비판하고 있네?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어. 혹은 근데 데카르트 입장에서 베이컨 얘 이런 점 나를 옹호하고 있구만. 굉장히 좀 그렇죠.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과 보기에 다른 입장이 제시된다. 근데 가장 좋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뭐다? 그래도 본문이 길게 설명을 해줬잖아. 본문의 입장에, 본문의 관점에 몰입하세요. 그리고 보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기가 나를 까는 건지 나를 옹호해주는 건지가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철학 지문에서는 꽤 이런 게 자주 나오고 잔인한 얘기 해드릴까? 이 보기에는 여러분
최대 학자 4명까지 나와. 진짜예요. 본문은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1명이었는데 보기에는 뭐 학자 4명이 나와. 그리고 비용니은은 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비글리어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발견하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철학 보기 중에서 개빡치는 보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인문 철학 지문에서 가끔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푸는 방법은 뭐다? 그래도 본문의 학자의 입장에 몰입을 하십시오. 그래야 좀 잘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뭐야? 보기 문제 일단은 지문 읽고 그걸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세요. 보기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적으로 틀린 거 만드는 유형을 혹시 모르고 있나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그래 보기에는 이런 종류가 있겠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오고 있는 실수나 체크리스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쭉 어떤 리스트나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 자주 틀리신다면 한 번쯤 이런 걸 체크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항상 실전이죠. 이제 이론 시간은 마무리되었고, 자, 78. 이제 우리는 78, 79페이지. 요 지문 한번 풀어볼 텐데, 그렇죠. 78, 79페이지. 생각보다 앞에 반 학생들이 많이 해냈어요. 원래 제가 독서 지문은 10분 들이고 풀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뭔가 정답률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1분을 더 드릴게요. 네, 78에서 79페이지 지문 지금 한번 11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1에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약속한 11분이 돼서 정답은 적어 놓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두 문제가 남으신 분들 본인 힘으로 일단 끝까지 답을 내주세요. 이게 뭐 사실 모의고사 연습이지. 아는 내용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정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답 적어드릴게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그렇죠. 12, 13분까지도 쓸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푸실 때 뭐 그래도 거의 다 답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간은 괜찮으신 거고, 예. 물론 문제는 이제 정답률이겠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뭐 다 맞추신 분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유치한 짓 같아서 요즘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열심히 푸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죠. 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어떻게든 답을 내보세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습이야. 야, 내시면 모르면 손 못 대지. 어때요? 모의고사 질문은 몰라도 풀 수 있게 설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그에 대한 정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 이번 주 세븐데이즈도 푼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생물 질문 본 사람이 많네. 생물질문 푸셔서 알잖아요. 그런 진짜 짤맞은 질문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근거해서 답을 고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법지문이잖아요. 예, 아 그래. 이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도 해볼까? 예, 여러분 이 3 수능 전까지는 법과 경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습니다. 법경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2, 4 수능에서는 법도 경제도 나왔죠. 2호 수능 지금 나왔어요. 작년 수능, 2호 수능 뭐 나온 거 뭐 나왔는지 아세요? 법지문 나왔습니다. 예, 그럼 잘 봐. 올해 수능, 이쯤 수능은 여러분들 사실상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28 수능이잖아요. 뭐가 나오고 있어? 경제? 법 경제? 경제법? 어떤 조합이든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회지문에서는 법이나 경제지문을 많이 활용해요. 예, 왜냐 그래야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최신 트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학원 오래 다니는 사람 같이 풀어봤잖아요. 기억나요, 이 지문? 연대 채무 풀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파이팅. 그래서 야, 작년 수능 그래 같이 풀어봤었는데 예, 좋아요. 저도 읽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법지문이나 경제지문, 예, 사회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고, 법지문 읽을 때 제가 좀 쓰시면 좋은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벌써 몇 번째 한 얘기라 아시는 분은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또 저 얘기 시작하네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법지문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갑자기 법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법은 여러분 명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T면 Q이다. 네, 벌써 약간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법을 집어넣어도 사실상 법은 이러한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법 뭐 있어? 죄에 저지른 사람. 죄송해요. 죄에 저질러서 법조항을 찾아보십니다. 법조항의 의미를 아시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또 뻔하게 여러분들 또 역사 지식 고조선 8조법으로 갈게요. 고조선의 8조법 1조 무슨 내용이었죠?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요건을 달성해야 여러분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모든 법이 이래.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1.1 이상인 자 면허를 정지한다.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이러한 명제, 어떤 달성해야 할 요건과 그 요건을 달성했을 때 효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건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법을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읽어야 했던 법이 아니라 법지문이잖아.
법지문에서도 여러분 이런 식의 구분틀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그럼 오늘 푼 문제들 어때? 잘 봐. 여러분들 이랬을 때 상계할 수 있다. 상계를 효과로 본다면 어떨 때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이 달성됐을 때 여러분 상계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를 못 물어봐요. 20번, 10번, 사실상 3번, 4번 문제는 상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건들을 달성했냐 아니냐가 항상 법제문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지루하고 현학적인 얘기 그만할게. 잠깐만. 여러분들 법지문을 읽을 때는 어떤 정보를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드리세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문단 잘 봐. 이거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어때? 상계란. 상계란의 용어 설명해주고 있네. 상계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는 자의 일반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채권자를 대답이 소멸하게 하는 것. 이게 정의잖아요. 법지문에서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잘 봐. 일단은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네. 그랬을 때 어때? 누군가가 일반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네. 즉 같은 종류의 채권 누군가의 일반적인 의사 표시라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어때? 채무액들이 대등하게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이메 연습을 하시라고. 예. 법지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지만 이 효과로 그냥 문제를 내요. 상계할 수 있니 없니? 여러분들이 검증해야지 잘하는 거야. 이 요건 충족했냐 아니냐를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읽으실 때부터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컨데이즈 푸신 분도 알 거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해? 맞잖아요. 푼거 맞냐?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럼 어때? 그것도 읽는데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 이런 식으로 읽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에 읽을 때는 정보를 벌써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이거 진짜 꿀팁이야. 내 인생 망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미안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국어로 돌아가 볼게. 가령 예시 나오고 있죠? 뭐 하라는 거야? 여기부터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보 제시 방식도 여러분 저는 또 이 틀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잘 보세요. 채권과 채무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사실 답도 없거든요. A의 채권, A의 채무, B의 채권, B의 채무, B 상계자의 채권, B 상계자의 채무 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과 채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좀 강추하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잘 봐요. A는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B가 A한테 200만 원 줘야 돼요. A가 B한테 200만 원 줘야 돼요. 진짜? 그래 내가 대답할게. A는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 어려워요? 권리라고 읽으세요. A는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0만 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A가. B가 여러분 A한테 200만 원 줘야 됩니다. 오케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어때? B는 A에 대하여 1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누구예요? 100만 원의 권리 있는 사람이 누구야? B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A로부터. 그러니까 A는 B한테 여러분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잘 봐. 200만 원의 기억 칠게. 기억은 누구의 채권이냐? 화살표 받는 게 권리예요. 그래서 기억은 A의 채권이네요. 기억은 누구의 채무예요? 채무라는 건 의무를 말합니다. 줘야 해요. B는 A한테 2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고 기억은 B의 채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채무, B의 채무, 상계자의 채무, 상계자의 채무, 피상계자의 채무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걸 하나 그려두세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봐. 화살표를 줘야 하는 쪽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는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은 B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A한테는 200만 원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거지. 200만 원은 A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권리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화살표가 나를 향하는 게 권리. 화살표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게 나의 책무입니다. 자 여러분 채권 채무에서 반드시 이런 그림을 왜냐면 여러분 채권 채무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없어. 보통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의 A의 채권이 되지만 100만 원의 A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A의 채권, A의 채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흐름을 반드시 놓죠. 제가 원래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채권 채무 지분에선 이거 반드시 그려보십시오. 제가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할게요. 잘 봐. 가지고 있는 경우에 A 또는 B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건 미안합니다. 이건 배경 지식 하나 주입할게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란 뭐냐?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한쪽이 그냥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나 상대할게. 그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란 여러분 상대방의 대답. 즉 이게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100만 원에 관해서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계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A가 상계자라고 해볼까? A가 상계를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상계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B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이 둘의 채권 사이의 동일한 금액, 대등한 금액은 얼마죠? 100만 원. 그럼 사실상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거잖아요. A 입장에서. 야, 내가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줘. 이거잖아요. 약간 더면 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100만 원만큼 소모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A 입장에서는 야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줘 하는 게 귀찮으니까 상계로 그냥 네가 나한테 100만 원 줘. 동일한 채무액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상계라는 시스템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채무, 채권, 상계 요거는 계속해서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이참에 좀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거야. 잘 보세요. 채무들을 대등하게 소멸시키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상계의 목적이 뭐야? 채무들을 소멸시키는 거야. 근데 어때요?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상계가 그렇지 대등한 100만 원을 삭제시킨 거라고 배웠는데 이거 상계로만 할 수 있다? 아니요. 계약으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상계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야 혹시 미안해. 혹시 이번에 2번 쓰신 분 있습니까? 이 문장을 놓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제가 방금 설명 뭐라고 했죠? 채무를 대등하게 소멸하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상계 목적이었잖아. 상계의 목적은 상계로만 할 수 있다? 아니요. 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번에 2번 쓰신 분은 반성하십시오. 아 미안해. 실수할 수도 있지. 예,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상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으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 왜 갑자기 제가 2번으로 넘어왔냐면 여러분 이제 독서 지문에 이것도 한번 그걸 알아주세요. 보통 문제가 4개 깔려 있거든요. 1, 2, 3, 4. 그렇지. 여러분 1, 2번은 웬만하면 지우면서 푼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억력으로 푸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지우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워간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우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3, 4번은요. 이거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는 다 읽고 푼다라고 좀 전략을 잡으십시오. 예, 그러면은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풀어요. 1, 2번은 좀 지우면서 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 나왔네. 아이고 이 얘기 안 나왔네 하면서 지우면서 풀고 3, 4번은 어차피 다 읽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푸는 거니까 3, 4번은 나중에 풉니다. 이런 어떤 문제풀이 순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좀 원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였냐?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좀 잘 보십시오.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사실 나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이거 세부 내용이잖아. 이제 다 해야 될 건 뭐야? 장점 하고 어때요? 간단하고 쉽다.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내 권리를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장점 툭툭툭 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실제로 뭐 번호 붙이기 돕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할게요.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 B 뭐였죠? 그래. 그냥 통일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책무를 면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A가 만약에 상계를 하고 싶다고 해볼까요? 미안해, 상계하고 싶어요. 그럼 B는 뭐가 돼요? B는 이 문장에서의 뭐가 돼요? 상대방이 뭐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설명. 여러분 계약 관계 둘 한쪽을 말하면 상대방은 반대쪽을 말하는 거야. B가 여러분 상대방이잖아. 미안해. 그럼 여러분 B를 지금 무슨 상태로 둬야 돼요? 파산 상태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살짝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파산을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점 아십니까? 훌륭.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채무가 면제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 2, 30억 빌려서 사업하시고 대박 나면 그대로 사시고 사업 나가면 돼요. 파산 신청하세요. 그럼 은행에 2, 30억 안 갚아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B가 파산을 당했다면 손해를 보는 건 누구야? 이게 손해를 보게 되지. 왜? 채무가 없어지니까. B는 A한테 돈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근데 A는요? B한테 돈 갚아야 돼. 얼마나 열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때 상계를 이용하면 퉁쳐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인 요 100만 원을 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배우는 게 살짝 필요하네. 파산하면 뭐가? 채무가 없어져요. 채무가 없어지.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잘 보세요.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대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잘 봐. 이거 앞부분에서 많이 해냈다. 다시 써놓을게. 100만. 자, 이거의 기억, 이거의 니은 주겠습니다. 뭐가 뭐를 담보한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지. 채권을 쉽게 보여주려고 했잖아. 머릿속으로 다 만들어보세요. 뭐가 뭐를 담보한다.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한다. 상대방의 채권은 뭐죠? 화살표 받는 거랬잖아. 기억이 니은을 담보한다. 오케이? 상대방의 채권이 니은을 담보한다. 보여줄게. 기억이 니은을 담보함.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 풀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자동채권, 수동채권에서 진짜 성 나가셨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다음 문단입니다. 자동채권, 수동채권. 밑에 조금만 점프할게요. 여러분들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자동채권이었다. 상대방의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수동채권이라고 해요. 잘 봐. 그럼 A가 상계하고 싶다고 그랬었지. 야, 기억 니은 자동채권 뭐야? 자동채권 뭐야? 자, 잘 생각해봐요.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 채권이 뭐라고? 내가 좋은 거라고.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니은이 그러면 자동채권이 되죠. 오케이? 기억이 뭐가 돼요? 상대방의 채권. 상대방 파산이 지우고 파산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게 수동채권이 되죠. 그러면 기억이 니은을 담보한다고 수동이 자동을 담보한다. 정답 선지 가볼까요? 2번에 1번.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분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지컬이 좋으면 그냥 푸셨을 거야. 머릿속으로 굴려서.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이거 목걸이 못 풀어. 너무 헷갈리잖아. 상계자의 채권, 비상계자의 채권, 자동, 수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권 철문에서 이거 그려놓고 하세요. 그랬을 때 여기가 수동, 얘가 상계하려고 했을 때 여기가 수동, 여기가 자동. 문자 기록 니은을 하나 더 쓰긴 했지만 그럼 어때? 이 정답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요 그림을 통해서 항상 이해하려는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첫 번째 문은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디서요? 법학 시험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생이 망했다는 건 쫓던 꿈에 실패하고 잠깐 이제 전문직 따려고 법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야 채권과 채무가 좀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팁을 드렸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채권, 수동채권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좀 구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까 글 1분단에서 어떻게 시작했지?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하고요. 누군가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분단부터 여러분들 뭐 설명하고 있어요? 유명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요건일에 대한 부가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독해라는 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1분단 잘 읽어놓으시면은 상기하려면 같은 종류의 채권이면서 누군가 의사 표시해야 되는구나.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단에 대한 큰 내용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구조독해가 말이 그렇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시면 되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는 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봐.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요건이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그럼 여러분 금전 채권은 어떻게 소개된 것이죠? 같은 종류의 채권의 일반적인 예시로 소개된 거지. 지시된 내용이 뭐였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금전 채권으로 한다. 즉 같은 종류의 채권의 예시로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이 하나의 예시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고 잘 봐요. 자동채권, 수동채권을 했었죠.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어떻게 읽어야겠어? 잘 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계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요건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건 상계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 말은 어떻다? 상계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이 제3자까지 취득한 채권은 이건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이 채권의 예시로 지시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이것도 요건 중 하나 될 수 있어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상계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도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이렇게 읽으라고요.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은 한정되지 않다. 이거는 상계 요건이 아니야. 요렇게. 자, 봅시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부터 좀 태산인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살짝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기부터죠.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건이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니 이거 그런 거면 너무 당연하잖아. 여러분 A를 상계자로 놓죠. 이제 더 상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문의 용어인 상계자로 놓을게요. 상계자. 잘 보세요. 이 상황이야. 또 똑같은 상황이야.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된다. 자동채권 이거였죠. 누구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인지 상대방 피상계자인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연대채무부터는 여러분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럼 뭐에 대한 예외겠냐? 잘 보세요.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국어적으로 볼지 여러분들이 이해시킬지 진짜 고민은 되는데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연대채무가 꽤 자주 출제되는 요소라서 연대채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연대채무란 뭐래요? 아니 앞반에서 여기서 농담했었는데 다들 이거 안 좋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연대채무는 앞반에서 했던 농담이에요. 고대채무의 반대야.
부대칭은 없잖아요. 더 훌륭한 학교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패스.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제게 되는 채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몰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작년 수능에 연대채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3년 만에 또 나오겠어요. 패스. 아무튼 여러분 연대채무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A가 B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야? A만 갚는 게 아니라 C랑 D랑 E도 함께 갚아야 되는 채무가 연대채무. 이게 연대채무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때? 여러 채무자, 즉 A, C, D, E. 다시 한번 말할게. 화살표 보내는 애가 채무라고 했었지. 화살표 받는 애가 채권이라고 했고, 즉 A, C, D라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들의 공통 채무이고 채무자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자, A, C, D 중에 만약에 C가 내가 100만 원 여기 있으니까 갚을게 하면 뭐라고요? A, C, D 전부 다 100만 원 갚게 된다. 자, 연대채무란 뭐다? 얘들이 합쳐서 1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한 명이 뭐 독박 쓰고 갚아도 얘네들 다 갚은 거 되는 거야. 이게 연대채무예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에 무서운 게 나와. 잘 보세요. 좀 올려서 볼게요. 인생에 무서운 게 진짜 나옵니다. 연대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랑 다른 말 아닌가? 아까 자동채권은 뭐라 그랬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상계자의 채권으로 했어야 된단 말인데, 그래 쉽게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있고 B가 A에게 갚아야 할 100만 원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100만 원은 얘들이 합쳐서 갚아야 되는 거고, 이 100만 원은 A 혼자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이에요. 연대채무는 뭐가 가능하다? 갑자기 보고 있던 E가 A야, 너 쟤한테 받을 100만 원이네. 그리고 우리 함께 갚을 100만 원과 상계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입장에서 보세요. 개빡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함께 갚는 100만 원이고 이건 나 혼자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이라고. 근데 상계에서 뭐가 된다? 이거 갑자기 쳐다보고 있더니 얘가 야, 너 100만 원 받을 거니까 상계하자가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여기서 상계자는 우리 E라고 봤었죠. E의 채권 아니고 A의 채권이거든요.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상계자 E로 두고 다른 연대 채무자를 A로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연대 채무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알아두세요. 왜냐면 연대 채무가 워낙 자주 나오는 요소라서 한 번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 볼 수 있겠고, 잠깐만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리고요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제3자. 여러분 보통 제3자 나오면은, 그렇죠, 채권 채무에서 제3자가 나오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야. 제3자가 나오면 이걸 기억이나 니은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제3자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말해요. 잘 봐.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갚을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동채권, 수동채권 뭐였죠? 이게 자동이었고 A가 상계자. 그래. 그럼 놓치지 마요. 집중하세요. 보여주세요. A가 상계자면은 자신의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는 거고 이게 수동채권이 되는 거죠. 잘 봐요.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이 B가 이제부터 피상계자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면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이게 뭐냐면 A가 야, 너 나한테 줄 100만 원 있지. 근데 너 다른 사람한테 받을 100만 원도 있지. 이거 상계하자라는 이상한 말이야. 너 나한테 100만 원 안 갚아도 돼. 대신 쟤한테 100만 원 받지 마라. 이 상계를 말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런 상계는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채권 채무 질문이 나올 때 제3자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확장을 한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요랬을 때 이 C를 제3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뭐 잠깐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뭔가 이게 더 이상 하면 이제 민법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야 그래 다음 문단 가볼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잘 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이거 요건이었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이것도 뭐야? 변제기 도래는 상계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어떻게 되시대요? 다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서 서로 다르다. 잘 보세요.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있다는 것은 상계의 요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가 변제기 통해 상계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찍고 가만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야. 즉 상계가 되냐 안 되냐 보려면 얘를 따져야 돼. 근데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찍고 가면 이게 국어적인 거예요. 학반에서는 이것도 이해를 시켰는데 오늘 분명 한번 무거운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기한의 이익도 알아두면 좋은데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아야 설명할게. 자 잘 봐. 빠르게 하고 갈게. 여러분 잘 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게 이해가 편한 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생각해봐. 그는 늦게 갚을수록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A야. 여러분들이 B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9월 1일까지 갚으면 돼요. 오늘이 8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갚아. 오늘 8월 1일에 갚아. 변제해. 그러면 돈을 갚는 A는 손해냐 이득이냐? 손해예요. 왜겠어요? 이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1일에 100만 원을 열어. 9월 1일에 100만 원과 달라요. 8월 1일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이자 몇백 원이라도 붙을 거 아니야. 지금 어때? 9월 1일에 갚아야 할 돈을 8월 1일에 갚는다는 거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한 걸 갚는 거예요. 100만 300원 정도 갚는 거야. 화가 나는 상황이지. 이게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뭐다? 돈은 늦게 갚을수록 이익. 즉 먼저 갚는다는 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까? 이것도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오케이 패스. 이거까지 했다가 진짜 여러분들 다 죽으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국어적으로는 이렇게만 보세요. 뭐라고요?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 되지만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 아니다. 이게 딱 국어적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줄.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겠어요? 요건은 뭐가 돼요? 여기 읽고 여러분이 요건으로 생각하면 어때? 행위가 아닐 것. 이게 뭐야? 요건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닐 것. 예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봐요. A, B가 또 있는데 A는 B한테 정수기를 고쳐주기로 했어요. B는 A에게 보일러를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상대하자. 서로 고쳐주기 하자. 이거 된다? 안 된다고요. 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상계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케이? 국어적으로는 행위가 아닐 것. 행위가 아니어야 상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요건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 여기서 소풀이가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그냥 오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봐요. 그리고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 없다. 그럼 금지된 것이 아닐 것이 요건으로 추가되면 되고 이 상황 잘 보세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 채무처럼 수동채권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게 상계가 금지되죠.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투약을 통해 상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 B가 A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안 갚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A가 열받아서 빠따를 들고 가서 B를 폭행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이거 상대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어요. 너 돈 안 갚네. 돈 안 갚은 만큼 맞아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 치료비 100만 원은 뭐야?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잖아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패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요건을 읽으면 금전 채무면 안 된다. 금전 채무가 아닐 것. 그리고 뭐야?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 상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즉 특약이 있으면 상계 금지가 될 수 있다. 특약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상계 금지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표시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중에 어떤 중요한 거 하나가 상계 해면 상계가 이루어졌을 때 두 채권이 상계 요건을 갖출 때부터 대등에 관해서는 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요건이라기보다 어떤 추가되는 정보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본문에 도하다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정답들 한번 구성해 봅시다, 여러분. 1번 문제 방금 우리 봤었죠? 정답 2번이잖아요. 뭐라 그랬어?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야, 우리 나중에 상계하지 말고 꼭 돈으로 갚자. 이런 거 미리 정해놨으면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걸 그리고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 반대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는 지우면서 푸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아까 했었죠? 예. 정답 2번인 거 아까 정답 1번인 거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게 무려 오답률 61%를 기록한 문제예요. 10명 중 6명은 틀린다. 이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살펴봤고요. 3번 문제 다 문제가 어떻게 나와?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상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랬을 때 여러분 정답 3번 됐었죠. 야 이것도 그냥 읽어봐. 이게 치는 문제야. 변제계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계에 있는 자신의 자본 채권으로 상계한다. 이게 얼마나 쉬워질까? 이렇게 그릴게. 상계를 A가 한다고 해볼게요. 자, 상계자 A예요. 그러면 자동 채권은 뭐가 돼? 자신의 채권이 얘가 자동 채권이 되고 수동 채권은 뭐가 돼? 얘가 수동 채권이 되죠. 변제지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 야, 이거 가르치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 변제지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계하려고 한대. 즉 상계자를 가리킵니다.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계하려는 거니까 얘를 상계자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상계자의 채무, 자동 채권 말하는 거야, 수동 채권 말하는 거야. 이게 수동 채권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지만 수동 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되죠. 맞는 말이고. 좀 빡세죠. 파이팅. 좋아요.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아까 연대 채무를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요 문제를 위해서 한번 그림 표현해요. 을병 갑에 대하여 120만 원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거 어때?
1 플러스 병이 갚아야 할 게 뭐예요? 갑에게 갚아야 할 120만 원이 있는 상황. 근데 뭐가 또 있대요? 을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권을 올렸대요. 그럼 어때? 갑이 을에게 갚을 120만 원이 있다. 이거 연대채무라고 했었죠? 그럼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이 상계하자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야. 오케이? 병이 을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해서 을의 동의 필요 없어요. 일방적 의사 표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었습니다. 후, 예,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예,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사실 여기서 끝내드리고 싶지만, 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거든요. 그렇죠. 혹시 뭔가 요 지문이나 또 설명 하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 질문 딱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고 좀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훨씬 쉬워요. 아, 그래. 그리고 이게 훨씬 중요해. 이거 수능 질문이거든. 아니 다음은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해보라고 똑같은 게 있는 거고 8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나 경제가 아닌 이사수능의 사회지문이었어요. 충분히 풀만 하실 거고요. 예, 그래서 1에서 4번 문제 요거는 10분 딱 드리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이러니 법경제 지분을 내는 거야. 오늘 뭐 시간상 해설지도 있으니까 공개해드리고 그러게 이거를 읽을 때 좀 팁될 만한 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아직 1분 있어. 1분 남았어요. 독서 지문은 10분. 가나 연계 지문의 경우 13분, 12분 요 시간에 가장 계속 익숙해지십시오. 그래야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한 50초 때인데 일단은 정답 공개해 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지금보다 훨씬 할만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1문단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니까 이 정확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되는 게 뭐야?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는 상황이 이제 문제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글을 어떻게 올라왔어? 결측치란 뭐고 결측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 이상치란 뭐고 이상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 글은 구조적으로 되게 쉬운 글이에요. 그러니까 결측치 왜 그래? 생각해보면은 결측치는 빠져있는 것이고 결측치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예요? 평균, 중앙, 최근값이다. 평균, 중앙, 최근값의 이건 이런 의미고 이상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어때요? 이상치는 이런 내용이고 이상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한다. 무엇을 한대요? 그렇지. 이런 프로야구 연봉 데이터 같은 걸 때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수학적 센스. 자, 보세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이때 머리에 떠올리셔야 될 게 뭐야? 평면 떠올리시는 것이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 데이터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정상치가 될 테고 뭐 이런데 이렇게 찍혀있는 얘네들이 이상치가 될 테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무슨 짓 했어요? 평면 상의를 했으니까 좌표 평면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고 어때요? 이상적인 직선 L 근처에 있는 건 정상치지만 떨어져 있는 게 이상치였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시면서 독해하셨다면 아까 지문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3번 틀리신 분 없어요?
잠깐만 이거 할까 말까 진짜 고민되는데 이것만 할게요. 3번 문제만 진짜 짧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3번 문제가 이거 오답률이 기형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리고 71%의 오답률 왜 이게 무슨 일이 있었지? 71%의 오답률을 기록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4번으로 답을 찍은 사람이 35%야. 이건 정답보다 이걸 많이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이 35번 여러분 이 4번을 거르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잘 봐요. 이상치의 개수랑 문터값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본문의 내용은 어땠어?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걸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A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뭐뭐하고 구한다. 이 거리가 추가한다. 많으면 넣는다. 야 이거 과정이야. A 기준을 여러분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상치가 있는 직선이 그려질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바로 뭐 들어갑니까? 아니요. 정상시 집합으로 가정되고요. 이 가정된 친구들을 뭐야? 정수집합으로 가정되고. 아니 여기서 뭐 하나 관계가 더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얘가 이제 뭐야? 후보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분 문터값을 사용해요. 오케이? 근데 아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4번 선지는 어디서 문터값 사용한다고 했었어? 이상치의 미안해. 이상치에 대해서 어떤 값이야? 여기서 문터값을 쓴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 A기법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하신 분은 이상치의 문터값을 쓰진 않지. 문터값은 훨씬 나중에 쓰는 거지. 좀 쉽게 이해돼서 4번 선지 걸렀을 거거든. 예, 미안해요. 그래서 정답보다 많이 썼던 4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예,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 일단은 그래 쉬는 시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A기법 같은 게 어떻게 소개되는지 살짝 한번 신경 써보세요. 뭐뭐하고 뭐뭐한다 과정으로 소개해요. 네, 쉬는 시간에 편히 쉬십시오. 예. 휴.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문제였죠? 되게 많았습니다. 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상치의 기준은 지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됐나 안 됐나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상치의 정의는 뭐였어요? 그렇지. 잘 봐. 측정 오류의 주로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 바로 뒷문장이에요. 정의 부분을 읽으실 때는 그렇죠. 넓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